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부동산 정책론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아니,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부동산학 개론이 경제학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경제학에서는 어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 그래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시장 실패예요. 뭐냐면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시장 실패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 이게 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정책, 요 놈이 경제학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경제학에서 빼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배울 거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뭐가 있냐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정책, 주택에 관한 정책, 그리고 토지와 주택을 또 조세를 이용해서 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가격을 조절한다던가 그런 정책들을 세 개로 나눠서 배우겠습니다.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 실패라는 것이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팔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경제학자들은 용서가 안 되지만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라는 명분이 되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정의, 아니면 네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요거 두 개가 중요하고 나머지 두 개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요건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정의가 중요한데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줬는데 이 제3자에게 어떤 보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무조건 과다가 나와야 되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외부 효과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우리가 암기할 게 4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암기를 하면 나머지 4개는 저절로 외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공공재에 대해서는 과소생산, 비경합성, 비배제성 요거를 외워주면은 공공재는 해결됩니다. 뭔 소리인지 이거 하나도 모르겠죠? 끝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수업 다 한번 보고 나서 포인트 다시 한번 보자. 그럼 쏙쏙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교재 156페이지를 보시면요. 제 1절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문제죠. 자, 그럼 봐봐요. 부동산 정책의 의의는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 또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인 토지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부동산 정책이겠죠. 뭐 암기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부동산의 목적을 보세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장 실패의 치유. 아직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조금 이따 설명 드릴 텐데 봐봐요. 정책은 시장 실패의 치유와 보완,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죠. 그죠?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요 156페이지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당연히 자, 이거 되게 좀 고상하게 얘기하려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의 모든 문제를 말한대. 이렇게 이거 제가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그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부동산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정의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부동산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 살기가 빡빡해졌어. 그죠? 그게 부동산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크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 부동산 문제 뭐 정의 같은 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틀리게 낼 건덕지가 없잖아요. 부동산하고 인간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데. 그죠? 이 부동산 문제의 특징, 그나마 나올 만한 건 요 2번의 요 네 가지예요. 자, 요거를 보자고요. 그럼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일단 악화 성향 밑줄. 악화 성향이란 건 부동산 문제는 자, 밑줄 보세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악화되기 쉽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악화 성향인데 자, 요거하고 뭐를 같이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2번, 3번을 먼저 설명드리면 1번은 저절로 이해가 갑니다. 봐봐요. 비가역성 밑줄. 요거 비가역성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자, 부동산 문제가 한 번 악화되면 밑줄. 한 번 악화되면 이를 완전히 옛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워. 비가역. 그러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 여기 살림이었어, 살림. 근데 여기 살림을 깎아가지고 여기에다 뭘 했냐면 건물 세웠어요. 그랬더니 막 좀 공해도 많이 생기고 그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살기가 더 안 좋아졌어. 그럼 이거 다시 옛날로 다시 집 허물고 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비가역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지속성은 부동산 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현상을 지속성이라 그래요. 왜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어떤 큰 동네가 있는데 여기를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토지를 이렇게 이용 안 하고 대충 듬성듬성 막 이렇게 좀 무식한 말로 개판으로 이렇게 막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난개발이 돼 있으면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 그리고 그 나쁜 상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속되다가 악화되는 게 악화 성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어떤 한 동네를 굉장히 난개발, 개판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그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고, 그죠? 그대로 지속대로 옛날로 되돌릴 수도 없고 점점 더 악화가 돼가잖아요. 슬럼화 돼간다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다 그 말이에요. 살펴보면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결 수단의 다양성은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연구할 때 접근해요? 법경기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해결 수단이 다양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 다양한 분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뭐 지약, 비해 막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서 외우면서 머리를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글자 따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명적인 거, 제가 하라는 것만 앞글자 따서 외워요. 쓸데없이 앞글자를 많이 따면 우리가 과목이 6개인데 그 앞글자 외우다가 쓰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재미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왜? 외워봤자 아무 효과도 안 나요. 앞글자 외워봤자 여러분들 앞글자만 기억나고 어쩔 때는 어떤 과목에서 외웠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아시죠? 쓸데없이 알고 요 그냥 부동산 문제 특징 당연한 거야. 개판으로 지어놓으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거를 가만 놔두면 지속적이 되다가 악화되죠. 그죠? 근데 해결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법경기로 배웠잖아요. 우리 그죠? 끝. 오케이. 요거만 보면 됩니다. 156페이지는 다른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57페이지. 대신 요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요 뜻.
요거를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악화 성향이라는 용어, 비가역성이라는 용어가 부동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됐어요. 네, 교재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장 실패라고 나오는데 일단 시장 실패의 정의 되게 중요해요. 자, 밑줄.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그냥 가만히 좀 제발 시장 좀 놔둬. 정부 너희들이 자꾸 시장 건드리지 마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야, 시장을 가만히 놔뒀더니 이렇게 개판이 되는데 내가 좀 개입을 해야겠는데 라고, 자, 밑줄 그세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실패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열심히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래서 요게 가격이고 요게 수량이면 어떤 재화가 있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얘기는 요런 얘기예요. 여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바로 요 점에서 이 가격으로 이만큼 수요와 공급이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면 딱 이만큼 만들어져 가지고 이만큼 사는 거, 제가 여기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최고의 점이라고 그랬죠. 요 점이 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최고의 점이에요. 경제학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생기면 원래 시장에서 요 수량만큼 가령 100개 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한 80개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과소 생산이 되던가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120개 정도 만들어서 과다 생산, 이렇게 돼서 이 정확하게 효율적인 수량보다 작거나 또는 많거나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회의 효율적인 양보다 작거나 많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 실패에서 대부분은 다 뭐 때문에 문제냐면 과소가 더 많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니 선생님 더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줘도 안 좋고 적게 만들어줘도 안 좋아. 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을 초대했어. 근데 한 5명이 온대. 그러면 5명이 오면 식사를 5인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인분만 만들면 가장 최적의 음식량인데 3명분을 만들거나, 그죠? 그럼 모자르죠? 그럼 손님들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은 8명분을 차렸어. 그러면 남잖아. 그럼 이거 음식 아깝게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자라가지고 이 사회 구성원들을 배고프게 하지도 말고 남아가지고 버리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이 비효율적이라는 게. 아시죠? 효율성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따가 과소하고 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 실패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 실패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시장 실패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자, 요 4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외우라고 안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29회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4가지 시장 실패를 가져다 주는, 그러면 이거를 시장 실패를 가져다 주는 원인 4가지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4가지 원인.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4가지 원인. 그렇게 얘기해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 바꿀 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 자,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순서대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봐요. 외부의 동그라미, 공공의 동그라미, 불완전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어떻게 외우시냐면 외부로 공공의 불완전한 정보가 새 나가니까 시장 실패지. 뭐라고요? 외부로 공공의 불완전한 정보가 새 나가니까 시장 실패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외부로 공공의 불완전한 정보가 새 나가니까 시장 실패지. 요 네 가지. 자,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이 왜 시장 실패를 일으키고 뭐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시장 실패 네 가지를 자, 요 순서는 외우는 순서는 이건데 시장 실패의 원인을 쌍괄호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우리 불안정 경쟁 시장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시장론에서 뭘 배웠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 최고의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이상적인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점과 과점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불완전 경쟁 시장, 즉 독과점 시장을 또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이 규모의 경제가 독점의 원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돼. 자, 그냥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랑 달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불완전 경쟁 시장 뭐예요?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독점이나 과점 시장이 가져다 주는 비효율성.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재 보겠는데요. 공공재는 여기 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별표. 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이 공공재는 옆에다가 가로등이라고 좀 적어보세요. 가로등. 가로등 같은 게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공재에서 이제 시험이 되게 잘 나오는 게 자, 여기 밑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밑줄. 여기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B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B에다가 둘 다 동그라미 치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경합성하고 배제성이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게 비경합성이에요. 그러면 배제성이 없는 게 비배제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다. 이래도 맞는 거고 비경합성이란 단어 대신 경합성 위에다 적으세요. 없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도 맞는 거라고요. 그러면 비배제성도 마찬가지네요. 배제성이 없다. 이래도 맞는 거야. 위에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비경합성이 없다라는 의미고 비배제성이 배제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경합성 하고요. 경합성 그리고 배제성은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요거에다가 투게더라고 적어요. 투게더. 그리고 여기다가 극장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경합성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렇게 퍼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퍼먹는 거 용기에 들어서 그거 가족들이 한 서너 명이 둘러 앉아서 투게더를 이렇게 먹으면 한 사람이 먹으면 점점 아이스크림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먹을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경쟁을 하듯이 이제 막 퍼먹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합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없어져요. 자기가 소비할 게 없어지는 게 경합성이에요. 그럼 배제성은 뭐냐면 돈을 안 내면은 그걸 소비를 못하게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극장이죠. 극장에 들어갈 때 티켓 돈 안 주고 못 들어가게 하죠. 소비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화들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빵집에서 빵 살려고 그래도 돈 안 주면 빵 살 수 없죠? 빵 배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빵이 한 10개 있는데 10개를 사람들이 싸가지고 다 사가면 나머지 사람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경합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는 특이하게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이 한 사람이 요 가로등 밑으로 지나가나 100사람이 이 가로등 밑으로 지나가나 가로등 불빛이 더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앞에 20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썼다고 그 다음 사람은 가로등을 못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 가로등 불빛을 소비한다 그래서 요 가로등 불빛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배제성도 그래. 왜냐면 이 비배제성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야, 너 거기 멈춰봐. 너 가로등 만드는데 돈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그럼 이 밑으로 지나다니지 마. 이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죠? 가로등은 배제성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공공재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원의 벤치 같은 거, 공원의 벤치 같은 것도 사람이 그 벤치에 한 사람이 앉건 100사람이 앉건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리고 돈 내고 앉아 이럴 수 없잖아요. 공원 벤치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공재란 말이에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것들. 그럼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 왜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자, 밑줄. 무임승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봤듯이 사실 이 공공재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걷어야 되냐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급적이면 돈을 걷어가지고 공공재를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뭐라 그랬어? 배제성이 없잖아. 돈을 못 걷어도 못 쓰게 막을 수 있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임승차, 돈 안 내고 이걸 사용하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생겨요. 공공재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 공공재는 왜 시장 실패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게 만들어져. 원래 필요한 게 가로등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생산이 100개보다 더 적은 뭐 40개나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 원인은 뭐야? 무임승차 때문에 그래. 그럼 이 무임승차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원인이 뭐예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히 비배제성인데 왜? 그렇죠. 원래는 요 물건을 사용하는 애한테 사용하는 애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비배제성 때문에 돈을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만들 만한 돈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과소 생산이 생긴다고. 그래서 공공재가 어때요?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외부 효과라는 것도 유발이 돼요. 외부 효과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주변 사람한테 소비나 생산이 영향을 미치는 거를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공재 선생님 좀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됐어요. 뭐 요 정도까지 듣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만 보자고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나와요. 무조건. 공공재 하면 비경합성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과소생산이라는 거. 과소생산.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임승차. 과소생산이 나오는 거는 무임승차라는 것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돈을 안 내려고 그래. 이거 만들려면 돈 걷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임승차 하려고 그래. 무임승차. 그 다음에 공공재가 외부 효과도 가지고 있구나. 외부 효과라는 것도 좀 이따 유발하는구나 라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 뭐 내용 같은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다시. 자,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과소생산. 요 두 개가 가장 중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도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공공재하고 관련돼 있다. 2+1, 3개. 덤으로 외부 효과. 끝. 이렇게 암기.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장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려면 이렇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데, 이 점은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다고 가정하냐면
소비자나 공급자나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요게 나왔었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4가지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정보가 완전히 개방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보가 만약에 비대칭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때요? 보통은 공급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죠. 중고시장 같은 거 특히.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고차 팔려는 사람이 속은 엔진이랑 막 다 썩었어. 한 20년 타가지고. 근데 겉에 도색만 예쁘게 하고 팔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 또는 정보 공개 불안정성. 왜? 한쪽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 아니라고요. 중고차, 옆에다 여러분들 중고차라고 써요. 중고차.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 참여 간에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준이 서로 달라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누가 수준이 높아? 공급자가 훨씬 알고 있는 정보는 많고 소비자는 별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바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도 과소 생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란 게 있는데 뭔지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란 애가 정보의 비대칭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사실 우리 부동산하고는 별로 요 2개가 별로 상관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역선택? 선생님 만약에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거 정보의 비대칭 요게 그냥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도덕적 해이하고 역선택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 유튜브에 테스트이나 매경 테스트라는 그런 강의 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에서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단 합격하고 나서 들으시라고. 합격하고 나서 아셨죠? 지금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외부 효과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부 효과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이 요 가르쳐 어떤 경제 활동이 우리 경제 활동이라고 해서 뭐 많은 게 아니라 딱 달랑 2개밖에 없어요. 소비나 생산 2개밖에 없습니다. 소비나 생산을 할 때 밑줄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부동산 시장이 있어.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자, 여기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개발업자 갑이에요. 개발업자. 그리고 요 갑이 을이 가진 토지 위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서 누구한테 팔기로 했냐면 을한테 요거를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에 갑과 을이 당사자 아닙니까? 둘 다 당사자죠. 그죠? 얘네 둘이 지금 당사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아니라 요 건물을 을한테 막 지어가지고 개발업자가 신축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웃들한테 요 신축 건축을 하느라고 소음공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밖에 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뭐 시멘트가 뭐 튀었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오염 같은 거 그런 소음이나 오염 같은 것 때문에 이웃들한테 손해를 입혔대요. 손해를 입혔어. 자, 그러면 이 이웃은 제3자라고 볼 수 있죠.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3자예요. 그러면 이 갑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너희들 소음 소리로 잠 못 자게 할 거야 라는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의도 없었잖아요. 그죠? 의도 없었죠? 근데 지금 봐봐요. 의도가 없는데 이렇게 소음했다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공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연립주택 지을 때 그 건설업자들이 무슨 죄송합니다 하고 보상금 100만 원씩 주거나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요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생산이라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생산 활동, 경제 활동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제3자들에게 손해를 줬지만, 소음공해 같은 손해를 줬지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거야, 아니면 시장 바깥에 있는 거야? 시장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 그러면 만약에 외부 효과에 반대면 내부로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만약에 보상금을 줬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외부 효과가 아니라 시장의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화가 됐다 그래요.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제가 왜 외부라는 말을 썼는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내부화를 알려드리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내부화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금을 못 받아. 시장 바깥에 있어가지고 보상금을 못 받은 상태.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손해나, 또는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 이익도 있는데 이익을 받아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런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방금 배운 내용으로 요 문장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외부 효과란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생산 활동. 이번에는 우리가 소비한 게 아니라 생산이었죠. 생산하는데 이웃에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소음과 같은 그런 소음공해 같은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게 외부 효과라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왜 배웁니까? 이게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돼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냐면, 봐봐요. 제3자에게 미치는 이익이나 손해, 방금 전에 이 소음공해 같은 게 시장 외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가격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앞에 시장론에서 배웠지만,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올바로 된 가격이 시장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외부 효과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가격은 올바로 된 가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가격을 형성하지 못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봐봐요. 이 건물을 10억에 팔았어. 근데 이웃들이 받는 요 소음공해 같은 걸 돈으로 굳이 환산하려면 1억이 돼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팔릴 때는 이 외부에서 생긴 이런 1억은 무시하고 10억에 팔리겠죠. 그럼 이 10억이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려면 1억까지 포함해서 11억이 돼야지 올바로 된 가격이라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이런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무시한 가격,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알겠죠?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 기억하시고, 어떤 거, 그러니까 이 원인, 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지까지는 시험에 안 나요.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대가나 보상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그걸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그냥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원인인데, 요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쌍괄호 3번에 부동산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쌍괄호 2번은 요거는 좀 어려운 원리니까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그냥 버리세요. 아셨죠? 이해하면 좋은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를 크게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하면은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해를 좀 못해도 좋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 외우는 것만 본격적으로 그냥 보자고요. 그게 훨씬 더 좋아. 자,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하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야, 과소.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 이래 가지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소 생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 소비도 있고, 이것도 과다 생산이 있고 과다 소비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 시험에 이거 두 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건 소비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과소냐 과다냐 이게 중요한데,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에 문제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에 문제가 있다. 이거만 알면은 반은 이해한 겁니다. 외부. 아니, 반은 그냥 시험에 무조건 만다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정의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로도 부르고요. 요거 긍정. 부의 외부 효과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인데, 왜냐면 정의 외부 효과는 이웃들한테, 제3자한테 이익을 줘요. 근데 부의 외부 효과는 우리가 방금 봤던 거, 그 신축 건물 짓느라고 소음 같은 거 준 거, 그게 전형적인 예인데 주변한테 손해를 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이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거고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둘 다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 외부 효과도 제3자한테 이익을 주지만 얘도 외부 효과야.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왜 나쁜 거예요? 그렇죠? 시장, 결국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시장 실패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지, 둘 다. 그럼 왜 시장 실패를 줘요? 왜냐하면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래 100개 만들어줘야 되는데 80개밖에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 정의 외부 효과도 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안 좋은 거라는 얘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 먼저 보겠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란 시장을 통하지 않았죠. 그 말은 뭐예요?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밑줄 이익을 받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익을.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 외부 효과라 그래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고 이익을 줘요. 제3자한테. 자, 정의 외부 효과의 예는 요 동그라미 1번. 인근 지역에 쾌적한 공원, 호숫가, 백화점 뭐 그런 것들 들어서면 주변에 땅값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긍정적인 외부 효과. 주변의 제3자들, 이웃들이 좋아지잖아요.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예가 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관계입니다.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그 다음에 여기 꿀 만드는 양봉업자가 있는데 원래 과수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과수원 하려 그러면 열매 맺으려 그러면 수분, 그 수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자꾸 사람이 붙여줘야지 열매가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양봉업자가 여기 과수원 옆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꿀을 생산하려는 이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과수원에 넘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지들이 거기에 있는 막 그 꽃 같은 거에 붙어가지고 알아서 수분 역할을 사람이 해줄 걸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수원업자가 꿀들이나 요 양봉업자한테 고맙다고 돈 주지 않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이익을.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여기다 꿀 만들면서 벌들아 너희들 과수원 가서 꼭 저기 수분 좀 해줘. 이런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줬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졌죠? 이게 대표적인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동그라미 1번도 여기 사람들이 제3자들이 이웃이 살고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공원이 조성이 됐죠. 공원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 있는 주변에 토지가 올라가죠. 공원을 지으면서 반드시 주변의 토지 땅값이 올라가야 되라고 의도했어야 안 했어요? 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익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원 만든 주체에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 효과라고요. 아셨죠? 예로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과소생산이라는 거예요. 정의 과소생산. 근데 시험에 이제 자,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과소 생산 소비 생산 중요하지 않아. 과소가 중요하다고. 정의 외부 효과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외워지거든요. 근데 안 외워지는 게 바로 이 이익이나 비용을 크기를 비교하는 요 부등호가 정말 안 외워져요. 요게 왜냐면 이익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정의 외부 효과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확실하게 암기하면 부의 외부 효과까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저기 우리가 이익이 편익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소비나 생산 같은 거를 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이나 행복감, 효용 같은 거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이익 편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비용이 있어. 비용이 요 반대말이야. 그럼 이 비용은 뭐냐면 어떤 것을 소비나 생산할 때 느껴지는 희생, 고통, 그런 거를 우리가 비용이라 그래요. 그런 걸 돈으로 환산하는 걸 비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익과 비용, 편익과 비용은 완전히 반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관계라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반대말이에요. 이익이 큰데 이거를 만약에 비용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럼 비용은 작게 나오고, 이익이 작았어. 근데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이익이 10이 나왔고 이익이 5가 나왔죠. 그러면 10이 5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비용으로 환산하면 마치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가 같아가지고 각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10,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거는 5가 커요, 10이 커요?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더 크죠. 마치 이런 관계가 이익과 비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가 서로 비용과 이익은 그거를 환산할 때 서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외워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백화점을 지었대요. 백화점을 지었는데 이 백화점을 지음으로써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나 그런 편익을 얼마를 느끼고 있냐면 100억을 느끼고 있어요. 100억의 이익과 즐거움, 편익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백화점을 지었는데 요 주변에 이웃들 있죠. 이웃들. 제3자의 토지 가격까지, 부동산 가격까지 이렇게 상승한 거야. 한 얼마 올랐냐면 한 10억 올랐어요. 10억 올랐다고. 자, 그러면 이 백화점 지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반드시 이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요 주변에 땅값을 올릴 거야 라는 의도 있었다 없었다? 의도 없었죠. 의도 없었는데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줬죠. 근데 이익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고 이 10억을 백화점 주인한테 고맙다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보상이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정의 외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정의 외부 효과. 이익을 줬는데 의도하지 않는 경제 활동이 이익을 줘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뭐로 따질 거냐면, 얘네들은 그러면 100억의 편익이 생겼고 이 이웃들은 10억의 편익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사회적 편익과 그 다음에 사적 편익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사적 이익도 좋고 편익도 좋은데, 자, 그러면 일단 사적인 편익은 뭐냐면, 지금 경제 활동한 게 이 이웃이에요, 아니면 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지은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 경제 활동한 사람 것만 치는 게 사적 편익이야. 그러면 사적 편익은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그죠? 그러면 사회적 편익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사람의 편익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외부 효과의 편익까지 합친 거를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편익은 얼마예요? 100억 더하기 10억이죠. 그러니까 얼마야? 110억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크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편익인데 비용으로 이걸 환산했어요. 비용으로 환산했어. 그러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은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만 외우면 돼? 그렇죠. 긍정적 외부 효과에서 이 백화점과 이웃간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편익은 100억 더하기 10억이니까 사적 편익이 100억보다 크구나. 이것만 외우면 이건 반대니까 저절로 외워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인 부의 외부 효과도 아예 외워버리자고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반대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부의 외부 효과에서 편익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익으로 따지면 이거의 반대겠지.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하고 사적 편익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적 편익이 더 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도 어때요? 비용도 반대겠네.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요거의 반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잡아놔. 어떤 기준? 백화점과 이웃들.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익으로 외우면 비용은 저절로 외워졌죠? 부의 외부 효과는 그냥 이거랑 반대야.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지 얘 같은 거 들어주면 안 돼요? 안 돼. 얘 들어주면 더 헷갈려. 이거 제가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강의 초기 시절에는 저도 그 열정과 그런 게 막 불타 올라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했어요. 이에 요것도 왜 그러는지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강의하는 사람 저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돼. 이거 하나만 알면 끝이야.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이거 하나만 알고 요거의 반대, 비용은 반대고 부의 효과는 반대다. 끝! 오케이. 이거만 알면은 외부 효과에 나오는 시험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정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이익과 비용으로 이 크기 있죠. 이 크기가 시험보다 나와요. 이 크기를 부등호로 이렇게 한 거를 말로 사회적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별표. 외부 효과에서 나왔다 하면 이거예요.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외부 효과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요. 동그라미 4번. 근데 부동산에 대한 효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원의 조성 등으로 주변 토지 가격이 올랐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쾌적성이 올라가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자, 밑줄. 인근 지역의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가격은 상승하겠죠. 요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만을 노리는 그런 밑줄, 지역 이기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핀피 현상이라 그래요. 영어로 핀피. 이게 영어로 하면 프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제발 우리 앞마당도 좋으니까 우리 앞마당에라도 좋은 공원이나 그런 거는 지어주세요. 이걸 우리가 핀피라고 그러고요. 이따 나오지만 이거의 반대는 님비라고 우리 뒷마당에라도 그딴 건 짓지 마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핀피 현상이란 밑줄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는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넘어가서 정부의 정책,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줘서 과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정의 외부 효과가 왜 안 좋으냐면 너무 적게 생산하거나 적게 소비해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야, 뭐 가령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너 돈 줄 테니까 무상 교육으로 좀 더 받아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소비나 생산을 더 많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험에 만약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왜? 그렇죠. 가뜩이나 적은데 세금 부과하면 더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사업을 전개한다. 그래서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음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의 비경제. 이름도 그냥 이 교수님들이 하나로 통일하지.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이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쉽게 여러분들 가능하죠. 하나로 좀 웬만하면 통일 좀 해 주십시오. 교수님들. 그죠? 자, 아무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보면 부의 외부 효과는 자, 여기 손해 주는 거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손해 주는 거죠. 근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걸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오염, 공해 이런 게 부의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또 뭐가 나오겠어요? 자,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별표. 요 세 개 별표, 특히 3번의 별표. 부의 외부 효과는 뭐냐면 안 좋은 거야. 손해를 입히는데 너무 과다한 생산이나 과다 소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돼. 근데 이거 아까 외우는 요령 알려줬죠? 우리 어떻게? 정의 외부 효과의 편익으로 먼저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걸 기준으로 나머지 4개 외우면 돼요.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효과 볼게요. 인근 지역에 오물 소각장 등이 들어서서 외부 효과, 음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자, 밑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 곡선은 좌측 동그라미.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수요 곡선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요는 감소. 균형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겠지. 요거. 그리고 님비가 not in my backyard. 우리 뒷마당이라도 제발 그런 거는 지면 안 돼. 라고 지역에 불리한 사업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현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요. 정부의 정책은 여기 봐봐요. 여기는 너무 많이 만드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세금 물리잖아요. 세금. 그죠? 윗줄. 위에다가 세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세금. 그리고 용도 지구 지역제와 같이 토지 이용 규제 정책을 실시하다. 밑줄. 요거 중요해. 용도 지역 지구제와 나 토지 이용을 해가지고 토지 이용 규제를 해서 비슷한 용도들끼리는 모아놔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요거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60페이지 보시고요. 160페이지. 자, 여기 보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이미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왼쪽이 정의 외부 효과죠. 자, 의미. 대가 없고 이익이 나도 대가 안 주고 손실이 발생해도 보상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는 뭐예요? 뭐니 해도 얘네 셋이 포인트지. 얘네 셋. 요거 과소냐 과다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얘네들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외워야 된다? 요 놈이 기준이야. 얘를 기준으로 외우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외워지더라. 그죠? 그런 다음에 정책을 보면 이쪽은 보조금, 이쪽은 세금. 그죠?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현상은 핀피 현상, 님비 현상. 끝.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 개 반드시 알고 과소냐 과다냐 이거를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 20회 이전에 한 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외부 효과 그 우리 이 표 여기 있는 거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거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이 코지의 정리는 근데 이거를 왜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은 거라도 하냐면 이게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두는 게 좋아요. 코지의 정리에서 이 코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원래 법학자였어요. 법학자. 민법을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학 개론다고 민법도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법 공부하다가 경제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코지의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경제학자들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죠. 그런데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정부의 개입이 명분이 된단 말이야. 시장 실패가. 근데 이 코지의 정리에 의하면 정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 개입 없이 그냥 시장 안에서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한 게 코지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 이론을 미는 거지. 정부 너희들 껴들지 마. 코지의 정리에 의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실패가 치유될 수 있어. 뭘로? 코지의 정리로. 그러면 코지의 정리는 뭐가 포인트냐면 소유권만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 외부 효과를 방지할 수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할 때 이건 공해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공해를 일으키는 가해자가 있을 거고 피해자가 있을 건데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 다 아무한테나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지금 얘가 뭐냐면 여기 전형적인 얘가 강상류의 석탄 공장, 강하류의 세탁 공장.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 자, 재미없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들어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강이 있어, 강이. 이렇게 강이 있는데 여기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여기 세탁 공장이 있었어, 하류에. 근데 여기 석탄 공장이 상류에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석탄 공장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물이 오염돼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석탄 이 공장에서 생긴 외부 효과 공해 때문에 지금 요 공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강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자는 거지. 소유권. 만약에 피해를 입는 세탁 공장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석탄 공장한테 가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피해 입었으니까 이건 내 건데 공해를 일으키려면 이 정도까지 세탁물 여기 있는 강물이 한 1ppm 정도까지만 더러워지는 걸 내가 용서해 주겠어. 대신 보상금을 내놔. 라고 어떻게 해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상금을. 세탁소에서 소유권만 확실하게 되면 그러면 공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 보상을 받으니까 내부화가 되잖아요. 그죠?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소유권이 이번에는 석탄 공장이 요 강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세탁 공장이 석탄 공장에 가서 저 죄송한데 제가 석탄 공장님의 강물을 좀 써야 됩니다. 세탁할 때. 근데 제가 보상금을 이만큼 드릴 테니 얼만큼 드릴 테니 공해를 조금만 일으켜 주세요라고 세탁 공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강은 누구 거니까? 석탄 공장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상이 이루어지면 외부 효과가 해결이 되는 건데 소유권이 가해자인 석탄 공장한테 가더라도 또는 피해자인 세탁 공장한테 강의 소유권만 확실하게 주어지면 결국 보상에 의해서 외부 효과가 내부화되면서 해결이 되죠. 이거를 주장한 게 코지의 정리예요. 코지의 정리.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서 다 끝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소유권만 명확하면 된다. 그리고 재산권이 여기가 중요해요. 밑줄. 재산권이 누구에게나 귀속되듯이 관계가 없다. 끝. 사실 이거 두 개가 코지의 정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딴 거는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냥 이건 그 과정이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 재밌었죠? 재밌었다고 빨리 얘기해야 돼.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서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정부가 방금 전에 배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자,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당연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이번 시간에 거의 끝났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밑줄 시장 실패를 치유하려고 그 다음에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용도 지역 지구제에서 아까 외부 효과 해결한다 그랬죠? 그리고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해서 부족하니까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점 어때? 독점은 이거 불안정 경쟁 같은 거죠. 자, 우리 아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1번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외부 효과.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뭐예요? 공공재잖아. 이건 공공재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독점을 방지하는 게 이게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요. 이 정보의 비대칭 해소한다. 정보의 비대칭. 외부로 공공의 불안전한 정보가 새 나가니까 이런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 실패를 이런 식으로 수정한다고 해요. 각각의 시장 실패 원인이. 그냥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라던가 난개발과 투기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줄 보세요. 요게 중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왜요, 선생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그 시험에서 부동산 정책은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가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원래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그 자원의 배분이 잘 된 형태가 요 균형점이죠. 근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점이 최고인데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이 움직여가지고 다른 점에서 수요량이 그러니까 균형량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고로 좋은 게 이건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이 균형점이 흩어져서 다른 데에 형성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지문은 그냥 무조건 맞는 겁니다. 아셨죠? 잘하려고 했는데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줄, 정부 실패 밑줄,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손실을 가져왔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부 실패 많이 보잖아요. 어떤 거 부동산 투기 같은 거를 방지하려고 어떤 안을 내놨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이게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경우에서 더 오르는 경우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게 정부 실패예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 배웠어. 그럼 우리가 아까 봐도 몰랐던 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장 실패.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게 시장 실패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해요. 근데 정부가 껴들었는데 오히려 망치는 거 정부 실패. 거기까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자, 불안전 경제,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4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4개.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손해와 이익을 줬는데 보상이 없는 거.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 과다, 긍정적 외부 효과 과소. 긍정적 외부 효과 요거 외워야 되죠. 요걸 기준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공공재는 뭐할? 과소 생산하고, 그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뭐 해야 돼요?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